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평택 분위기 좋은데요. 얼굴 다 밝으시네요. 자격증 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참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 직접 지금 계속 중개업 하고 있고요. 강의도 조금씩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한 10월, 11월 달에 조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렸는데, 우리 사무실에 중개소장님이 2분 계시거든요. 2분 계시고, 저하고 3명이고, 또 실장님도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제 별개로, 중개업 별개로 하고요. 2분 소장님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하는데, 2분 소장님이 10월 달에, 한 달에 계약만 30건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30건 했다는 거는요, 우리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2개씩 계약하거나 잔금 치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90% 정도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주로 거래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 달에 중개사님들 한 달에 한 3건이나 4건 정도 중개하시는데 하시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그지 1년치 거 그지 다 한 거죠. 그죠? 한두 달 사이에 다 했고 하시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또 생기고요. 또 안 될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개업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충분히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내가 한 1억 벌어보겠다 싶으면 중개업도 1억도 가능하고요. 금방 올라오고요. 또 그냥 나는 살림에 조금 보태겠다, 한 2, 300 벌겠다, 2, 300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자유롭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 적성하고는 조금 맞아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만 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에 상기하면서 평택에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길래 평택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구역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평택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평택에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쪽에 주로 많이 계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또 현업에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질문도 많이 오시고 꼭 근데 평택에 주로 땅 같은 거 많이 하실 거는 같은데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전문가거든요. 외부인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뭐든지 다 물어봅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상담도 필요하고요.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시다 보면은 금매 같은 물건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사가지고 또는 내 가까운 사람한테 사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분석 능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3번 했었거든요. 3시간씩 3번 9시간 했는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1시간 또 하루 더 늘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계약서 쓰는 거, 계약서를 직접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토탈 4번, 저하고 4번 정도 이렇게 만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지금 평택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데가 보니까 재개발이 세교 1 재개발이라고요. 그 구역 하나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3군데가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데 저기 세정연립하고 송원현대연립 또 여기 합정동 주공아파트 1차, 2차 합쳐가지고 한 3군데 정도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합정 재건축 구역에 그쪽에서 중개사무소에 들렀었어요.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1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작년에 9,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게 지금 한 1억 200, 300 하다가 지금 1억 1,000에도 지금 물건이 안 나오는 이런 것 같고요. 평택에 지금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마이너스 피 떴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한 3천, 4천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은 분양가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은 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투자자들이 지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억 정도 선에서 투자 가능하니까 경기도나 또 서울 쪽에서 투자자들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에 갔다 왔는데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한 20, 30분 정도 이래저래 설명을 듣고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설명은 잘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러 갔는데 모든 거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하는데 핵심을 이렇게 못 찌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포인트가 딱 와줘야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드는데 전반적인 설명은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데 궁극적으로 결정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면항이 보니까 2016 들어가 보니까 2016년도에 오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과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능력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아래에 상기하신 분 중에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앞에 중개업을 차리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하셨는데 그 옆에 3년, 5년 되시는 분이 우리 RSA 회원 소장님한테 물으러 옵니다. 계약서 특약 이거 넣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하시고 그 재개발 재건축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업에 하시면 다른 분들 3년, 5년 정도의 경험치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갖춰져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어쩌면 돈이 비쌀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인데 들어오기가 뭐 5개월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돈이 뭐 한 200만 원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냥 계약을 한 건 더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1년에 계약하는 게 뭐 40건, 50건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건 더 하는데 중개 사고 없이 무리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안 오다가 예전에 그 투자한다고 좀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강의에서 오고 사실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왔는데 또 1년 만에 오다 보니까 또 처음 온 것보다는 또 좀 정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은 보통 한 12시간 정도 하고요.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12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요 차례가 이렇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거래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죠? 문제는 내가 중개 사고 생겼을 때, 이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진짜 오픈했는데 중개 사고 생겨버리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중개를 거진 한 80%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중개하면서 생겼던 중개 사고 유형들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제가 협회에 실무 교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 중개소장님들이 하시다가 뭐 중개 사고 생기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중개 사고 지금까지 했던 유형들. 그래서 먼저 중개 현장에 생겼던 사고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우리 작년 12월 16일까지 그죠?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도 사실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벌써 정책이 18번 나왔다 그러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누군가는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오픈하시면 이거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지금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겁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뭐 싫든 좋든 어떻게 하든 계속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요. 올해도 또 어떤 정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뭐 플러스 하든지 마이너스 하든지 하시면 전체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이 여러분 부동산 쪽의 전문가니까 우리가 어쨌든 국토교통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 계속 내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하든 출력하셔서 다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보시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실력들이 쌓여가지고 나는 공인중개사를 나중에 가르치는 그런 공인중개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부 정책 지금까지 제일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도정법 공부 많이 하셨죠? 예, 도정법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맞추셨죠? 예. 지긋지긋한 거 또 봐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는 이제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였고요. 지금은 우리 실무에서 사실은 돈 벌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베이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건축도 재개발이라고 그러고요. 재개발도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리모델링도 재개발이라고 그러고 뭐 전부 다 재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혹시 비례율 이런 거 나오던가요? 비례율 나와요? 권리가, 뭐 분담금, 뭐 조합원 자격, 무상 지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인데요.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중개소장님들이 브리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은 우리가 절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차법이라는 게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절차대로만 진행이 되는데 자, 절차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세교 1구역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죠? 자, 구역이 지정이 돼요.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또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되죠. 조합 설립하고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시공사 선정하면 이제 사업시행가를 받죠. 요즘 사업시행가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시행가를 받기 전에 이런 거 합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기존에 이제 1000세대 살다가 2000세대가 됐으니까 교통이 혼잡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로 하나 더 지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다 기부 체납해라. 그러면 허가내 주겠다 이겁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아파트 동간 간격을 너무 좁혀졌다. 그래서 공기가 잘 안 통한다. 동간 간격을 더 띄워라. 또 위에 높은 전기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아파트 너무 높이 져가지고 우리가 전기가 막힌다. 그래서 아파트 층을 더 낮춰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하고요. 또 교육영향평가라 그래서 뭐 아파트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애들도 학교 많이 안 다니겠나. 그래서 학교 분담금 내라. 또 아니면 또 학교 체육관 하나 지어줘라. 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거는 여거 설계대로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이게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자, 사업시행인가 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정비사업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건 또 왜 할까요? 이런 거죠.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들 허물고 새로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들어갈 건데 각 조합원들한테 우리 정비사업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1억씩 내세요. 이래 하면 낼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도 궁극적으로는 대출받아가 사업하는 겁니다. 자, 대출받아가 사업하는데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데 그럼 대출 해주려면 여기에 전부 다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자, 감정평가하고 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은 새로 짓는 아파트 네 몇 평형대 들어갈 건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20평 할래, 30평 할래, 40평 할래, 뭐 50평 할래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조합원 분양 신청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 자, 관리처분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관리처분은 조합원들한테 줄 아파트 어떻게 하고 일반 분양할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상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관리처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관리처분을 시청에서 인가받는 거. 그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요. 이 구역 안에 있는 내 땅, 내 집이지만 사용 수익권은 법적으로는 조합 겁니다. 조합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처분권은 내한테 남아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거나.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죠. 관리처분 난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 내가 살고 또 월세 받고 다 하긴 합니다. 자, 관리 처분하고 나면 이제 이주해라고 통보하고요. 이주하고 나면 철거합니다. 철거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합니다. 기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은 20평 할래, 30평 할래, 40평 할래 요만 물어본 거고요. 이제 동호 추첨하는 거예요. 20평의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뽑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30평 나와서 뽑기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자, 일반 분양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하는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였고요.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가격들은 어떻게 바뀌고 그 절차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또 나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절차를 봐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주비,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촉진비, 이사비, 뭐 이런 용어들이 비슷비슷한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주비는 이런 겁니다. 조합에서 이제 관리 처분이 끝나고 이주해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이주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평생 살면서 이 집 한 채가 내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재개발한다고 도장을 퍽 찍어줬는데, 이제 이주해라 그러는 거야. 아파트 지고 철거하고 짓는데 4년 걸린다고 4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래.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고 은행에 금융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주비라는 걸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이주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보통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뭐 60%, 또 50%, 뭐 서울 같은 경우는 40% 정도 빌려주는 거. 자,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그죠? 입주하기 전에 갚아야 되는 돈. 자, 그런 게 이주비라는 게 있고요. 또 이사비라는 게 있죠. 이사비는 또 뭡니까? 실제로 이사할 때 주는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주거이전비라 그래가지고 구역 지정 전부터 살한 세입자는 도시가계 지출비에 4개월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은 한 700만 원, 4인 가족이면 1,700만 원 그냥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예,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동산이전비, 이주촉진비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받게 되는 건지, 어떤 요건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요. 예, 요거 이 타임 때 예, 그런 것들 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분양 자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사업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고요. 재개발은 공익 사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 재건축은 항상 거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중개를 하게 될 때 항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비율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셔야 되고요.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면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거래하셔야지 됩니다. 따로 별개로 거래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가 없어요. 면적이 좀 뭐 15평이든 30평이든 다 아파트, 새로 받는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부속 토지를 같이 사게 되면. 근데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땅만 있어도 분양 자격이 돼요. 땅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주택은 뭡니까? 무허가주택은 허가 없이 지은 거예요. 나라 땅에다가. 허가 없이 지은 땅도 분양 자격 여부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어 세교 1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구역에 건물 없는 땅만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게 20평 땅이 나왔어요. 이 20평 땅은 거래를 시키면 사는 사람이 분양 자격,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20평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20평 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20평 되는데, 근데 20평이요, 지목이요,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20평이 땅이 나왔어. 이거는 거래시켜도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돼요. 임야가, 지목이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가 나왔어요. 20평이. 임야는 사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야도 돼요. 전도 되고요. 답도 됩니다. 자, 평택시는요, 60제곱미터 이상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자격이 돼요.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몇 평요? 6, 3, 18, 18평, 20평 정도 땅만 가 있으면 분양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요, 땅 없이 건물만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도 분양 자격을 준다 했어요. 근데 이 주택이 20평짜리 주택이야. 20평짜리 주택은 사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이제 돼요. 10평짜리가 나와서 10평짜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10평짜리도 돼요. 주택은 됩니다. 주택은. 예, 그래서 그런 분양 자격이 어떤 게 되는지, 예, 그거 보는 게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양 자격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거래를 감정평가 전에는 평당 얼마 이렇게 거래합니다. 평당 뭐 1,000만 원, 1,100, 1,200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거래하냐면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 또는 권리가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프리미엄만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데는 보니까 프리미엄이요, 3천도 하고 5천도 하는데요. 서울 가보니까 프리미엄이 5억도 하고 7억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구역에는 지금 P가 2억이랍니다. 프리미엄이 2억인데요. 줄을 섰어요. 사람들, 투자자들이. 물건만 나오면 좀 제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내가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옆에 있는 구역에 가니까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P가 2억 하는 데는 왜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를 사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P가 5천 하는 데는 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사본들 남는 게 없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P가 뭐 2억 원 비싸다, 5천 원 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구조를 이야기하시게 되면, 프리미엄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구역의 각 구역마다 최대 프리미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내가 공부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5억까지 오를 수 있는 구역이야. 지금 P가 2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 겁니까? 3억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구역을 내가 프리미엄 구조를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오를 수 있는 데가 5천만 원이야. 지금 벌써 P가 5천이에요.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또 권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요. 서울에 그 동작구에 그 흑석동이라고 있습니다. 흑석계 이제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재개발 구역이 9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구역에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구역에 이제 서울에 이제 강의했으면은 재개발 구역에 이제 들러봅니다. 들러봐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일찍 들러가지고 가는 데가 중개사무소겠죠, 그죠? 중개사무소에 들렀어요. 들러서 소장님 여기 그 투자 생각이 좀 있는데 뭐 괜찮은 물건 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물건 작은 게 잘 없대요.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혹시 이거 작은 게 뭐 요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감정평가 금액 2억 5천이랍니다. 감정가 2억 5천이면 할만하죠, 그죠? 물건 자산이 2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2억 5천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2억 5천 그거 제가 할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1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감정가가 2억 5천이라 안 했어요. 이러니까 2억 5천이라 했어요. 그럼 지금 10억 주고 사라는 거는 지금 P가 7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P를 7억 5천 주고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 그럼 내가 이걸 사가지고 뭐 남아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는데요. 어떻게 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정비 사업이 좀 진행이 되다가 멈춰져 가지고요. 조합원들한테 가격을 좀 싸게 책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30평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 6억 5천에 주기로 돼 있답니다. 6억 5천에 내가 P를 7억 5천 주고 사면 토탈 14억 주고 사는 거죠. 선생님 내가 이 아파트를 지금 30평 아파트 14억 주고 사는 게 맞죠? 이러니까 맞대요. 그럼 이건 14억 주고 사면 내가 얼마 남습니까? 이러니까 옆에 아크로 리버빌 아파트 17억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지으려면 아직도 3년 4년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억은 본다는 겁니다. 그럼 14억 주고 사가 20억 벌면 6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를 7억 5천 주 가지고 사가지고 6억을 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프리미엄이 2억 원 비싸고 5천 원 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구조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사야 됩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면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 내 구조에 대해서 이 타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금 관련된 거예요. 자, 취득세. 자, 취득세는 우리 중개하면서 취득세는 그 매수 의뢰인한테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려줘야 되죠. 확인 설명서에 취득세가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취득세에 또 재개발 재건축의 특례 조항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청산자요. 재개발구의 현금 청산자는 뭡니까? 아파트 안 받고 돈 받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자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현금 청산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도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 100% 감면 뭐 이런 혜택도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물건을 살 때는 취득세 내는데 또 입주할 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비에 대해서 원시 취득 2.8% 내야 된다거나 재개발은 분담금에 대해서 2.8% 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거래할 때 매도 의뢰인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매도인이 물건 내놓으면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이거 물건 팔아주세요. 그래 얼마 팔까요? 그러니까 3억에 팔아래. 알겠습니다. 하면 이거 팔면 세금 얼마나 나와요?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개소는요 그런 거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여기에 물건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딴 데 가버리겠습니까? 딴 데 가버린다니까요. 옆에 있는 부동산 가서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는 없지만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양도소득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 양도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팔았을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소득세라 그래가지고요. 양도 차익을 1번 구간, 2번 구간 나눠가지고 합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개발 감정평가요. 우리가 감정평가사도 아닌데 감정평가를 굳이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감정평가 전에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평당 얼마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건데 근데 물건을 이제 의뢰를 할 때 그분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할 때 이 물건은 이러이러한 이유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물건은 이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감정평가에 관련된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실무에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 정도만 아시더라도 물건이 2개 나왔을 때 여러분 선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는 게 좋은지 요거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특약. 특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는데 중요한데 우리 그 도정법 122조에 도정법 122조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 특약 사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 특약 사항 관련된 내용 넣고요. 그 외에 실무해 보니까 이런 내용은 꼭 넣어야 되겠더라. 예를 들면 분양 자격의 문제 발생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 하자담보 책임을 얻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해서 같이 포함해서 특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계약서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재개발권은 땅만 있어도 분양자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 계약서, 건물만 있어도 분양자격이 돼요. 건물 계약서, 무허가주택도 분양자격이 된다 그랬어요. 일부는요. 그래서 무허가주택에 대한 계약서, 또 입주권 계약서라 해서 관리 처분하고 나서 조합원들 동호수 추천 끝나고 나면 입주권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입주권 계약, 다른 계약서는요, 계약서가 한 장인데요. 입주권 계약서는 계약서가 2장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래하고 나면 계약하고 나서 며칠 내에 60일 내에 거래 신고해야 되거든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이 됐잖아요. 그죠?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계약서들은 계약서대로 신고 필증이 한 장만 출력이 되는데요. 입주권 계약서는 신고 필증이 2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유형별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거 먼저 보고요. 작성하는 직접 한번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 신고하는 방법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되면요. 처음에 구역에 들어가시면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물을 어떻게 찾는지 사실은 저 찾는 게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노동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중개업하면서 들어가서 물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장님한테 이제 공동중개하려고 물건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노가다 해가지고 한 6개월 먹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찾아서 우편물 보내고 하는 DM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그 작업까지 해서 하면 한 4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자, 이거부터 묻혀볼게요. 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 주택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 자격이 된다 그랬죠. 주택은 자, 재개발 구역인데 주택입니다. 주택은 분양 자격이 되는데 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주택을 중개를 한 건 했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이랍니다. 그래서 분양 자격이 되는 주택을 거래를 했는데, 자, 주택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하고 조합은 분양 신청합니다. 분양 신청해라고 통보가 왔는데 조합에 가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러 갔답니다. 매수자가 하러 갔는데 조합에서 당신은 분양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이제 난리가 났겠죠. 자기는 투자하기 위해서 샀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샀는데 안 된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소장님 이게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소장님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분양 자격이 안 된다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왔는데, 근데 소장님 예전에 그 주택은 분양 자격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이러길래 분양이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택이 왜 분양 자격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러 갔어요. 갔는데
그럼 선생님 요거 이때 판 사람은 어디서 샀답니까? 이러니까 그 전에 1년 전에 다른 중개소에서 또 샀답니다. 샀대요. 그래서 이쪽 소장님한테 또 가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이 물건이 분양자기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소장님도 벌쩍 뜨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주택인데 왜 분양자기가 안 됩니까? 당연히 분양자기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하기는 소장님 그러면 이거 거래는 매도인이 거래는 앞에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안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판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구역 안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개만 덜렁 팔았어요. 근데 이때 사고 나서 피가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이 이게 5천만 원이 올랐어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신 소장님이 거래를 했거든요. 해가 하고 나서 이제 매수자가 샀는데 요거 거래하고 난 다음에 피가 또 3천만 원이 또 올랐어요.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분양 신청하러 가니까 분양 신청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도인의 나머지 요 주택을 한 개 더 가져오면 분양 자기를 주겠다 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벌써 2년 지나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매수자가 소장님 물리주세요 이런 거예요. 물려주세요. 근데 여기는 소장님은 협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분양 자격의 문제 발생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넣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무효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효로 해주세요 해가 앞에 딱 갔는데 여기는 이 소장님은요 특약사항에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돈이 8천만 원에 그저 올라 있는데 이 지금 매수자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양 자격이 안 되는데 돈 물려주시라는데 우리 8천만 원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얼마 받았겠습니까? 중개 보수요. 뭐 받아본 들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을 건데 그거 받고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소송 걸었죠. 예.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진짜 중개 열심히 하고요. 진짜 잘하셨는데 저런 거 하나 걸리니까 맨날 법원에서 뭐 이상한 거 날로 오지 한 번씩 오라고 했었지. 물론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책임을 안 집니다. 보통 가면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한 30%에서 50% 정도 책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소송에 시달리고 막 사람한테 시달리고 이러니까 소장님이 1년 만에 나 이제 중개업 안 한다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제일 큰 중개 사고였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재개발 구역에 모든 부동산 합쳐가지고 분양자격이 한 개라는 거. 근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확인하든지 조합에 전화 한 통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를 그거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몰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특약을 써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가? 이거는 특약, 우리 강의 진행되면서 122조에 나와 있는 특약, 필수 특약 사항하고요. 그 외에 실무하면서 느꼈던 요 특약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 강의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특약 모음해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 특약은 꼭 필요하겠구나, 아니구나. 그런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할 때도요, 또, 특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 관련해서요. 취득세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취득세는 이제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어떻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면 1.1%, 85제곱미터 초과되면 1.3%. 6억에서 9억까지는 올해 바뀌었죠.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죠. 취득세 그렇게 내게 되고 그래서 1.3에서 나중에 뭐 2%까지, 2.2%까지 계속 내게 돼 있는 거고 9억이 초과되면 또 3.3% 이렇게 내고 자 그렇게 돼 있고 되어져 있는데 주택은 취득세가 보통은 6억 이하예요, 그죠. 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6억이 넘어가는 건 물론 서울 다 6억이 다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취득세가 거래를 하는데요. 취득세가 1.1%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들 이런 데에서도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 무허가주택 한번 보셨습니까? 무허가주택 경기도는 무허가주택이 잘 없죠? 여러분 좋은 데만 사셔가지고 무허가주택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이 살아요. 무허가주택에 사는데 무허가주택은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무허가주택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무허가주택도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취득세가 2015년 2월 23일 전에는요. 주택으로 취득세 매겼습니다. 1.1, 1.3 이렇게 했는데 그 후부터는 무허가주택은 취득세를 주택이 아닌 걸로 해라 그래서 4.4나 4.6입니다. 무허가주택의 4.4는 뭘까요?
무가주택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4.4고요. 85제곱미터 초과된 거는 4.6%. 자, 그렇습니다. 무가주택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무가주택에 재개발구역에 이제 거래를 했는데, 무가주택이 사람이 사는 데는 맞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있던 데가 그제 2구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한 4,470세대 단일 단지로 상당히 큰 단지였는데요. 그 이제 무가주택에 분양 자격이 되는 무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집 잘 찾아다니거든요. 지도 못 보고 금방금방 잘 찾아다니는데, 정말로 집을 한 마리 못 찾은 집이 그 집이었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갔는데 못 찾겠는 거야. 갔는데, 무가주택이 진짜 그 골목골목 해가지고 안집에 있는데,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 화장실을 같이 쓰고요. 근데 이게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정화조가 땅에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화조가 넘쳤는지 원래 없는 건지 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하수구에 둥둥둥 떠내려가고 막 그런 집이 무가주택 그래 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재개발 진행돼 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제 그거 팔고 피 7천인가 8천 주고 팔고 이제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할아버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몇 년 정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40년 정도 살았대요. 살면서 자기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 다 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가주택에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사는데 원래 취득세가 1.1이었어요, 무가주택에. 근데 지금은 무조건 4.6입니다. 4.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에 허가난 주택인데요. 허가난 건데 무허가로 증축된 게 한 번씩 나와요. 증축된 게. 자, 20평 주택인데 보니까 허가가 나 있어요. 건축물자격 때문에 허가돼 있고 등기부등본 다 있어요. 있어서 거래를 시켰는데, 그래서 취득세가 1.1%랍니다.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서에 내가 딱 적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언제 냅니까? 취득세는 언제 내죠? 원칙상은 계약하고 나서 60일 내에 해야 됩니까? 맞아요? 잔금 치고 60일이에요? 계약 치고 60일이에요? 잔금 치고 60일. 잔금 치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보통 잔금 칠 때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권 넘길 때 등기소에서 취득세 낸 영수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잔금 칠 때 취득세를 내버린단 말입니다. 내는데, 기존에 이제 거래를 한다고 20평이었는데 1.1%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했는데 잔금 치고 나서 이제 법무사님이 와가지고 서류 챙겨가지고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취득세 가서 취득세 내고요. 등기소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거든요. 취득세 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소장님, 이거 취득세가 1.1이 아니고 또 더 많이 나왔는데 이러는 거야. 그 무슨 말입니까? 이랬더니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데 10평 정도를 무허가로 증축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3분의 2만큼은 1.1% 내는데 3분의 1을 4.6%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취득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왔어요. 그럼 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될까요? 매도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이거 무허가로 증축된 거 내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나는 모르겠다. 우리 죽은 영감이 했는지 나는 모른다. 매수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매수자는 자기 돈 다 줬는데 지금 소유권을 지금 취득세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는, 즉 못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매수인한테, 그래, 취득세가 좀 더 많이 나가, 취득세 더 많이 300만 원 더 넣어야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매수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소장님이 취득세 1.1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계약했지.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그 300만 원 더 깎아가지고 내가 계약했을 건데, 소장님 알아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중개수수료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그럼 내 돈 겨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오래된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무허가로 증축된 거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로 증축된 게 나오면, 무허가 주택은 증축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 줄 다 재보고 일단 그 시청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취득세가나 재산세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주택이 오래됐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20평인데 값어서 보니까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1+1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원래 아파트 한 개밖에 안 주는데 두 개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1+1이라고. 두 개짜리 1+1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물건을 내놨는데, 소장님 이거 이거 좀 팔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주택인데, 재개발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나 그냥 팔란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파세요. 그러니까, 얼마 받아드릴까요? 이러니까, 뭐, 얼마 받아달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분이 대뜸이라는 거예요. 이거 팔면 세금 얼마나 나오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세금 얼마 나오냐 물어보는 건 뭡니까?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소장님이 연락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이거 몇 년 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30년 가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혹시 세대가 가족들 중에 집도 몇 채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없대요. 요거 평생 동안 우리 30년 동안 집 한 채 요거밖에 없었대. 자, 그러면 30년 동안 가지고 있고 집 한 채밖에 없어. 이거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되죠.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거를 거래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1+1을 신청했어요. 주택이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30평 하나, 20평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거래를 나중에 하고 나서 거래를 하고 나서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세금 안 낸다 처음 이야기했으니까. 하고 났는데 1년 있다가 가산세까지 합쳐가 3,100분 만에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사무실 찾아온다는데 손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인데 1+1이요. 관리처분 전에 팔면요. 1+1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그냥 1주택입니다.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팔면 그냥 비과세입니다. 근데 관리처분이 딱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1가구 2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비과세가 안 돼요. 먼저 파는 걸로 하는 거는 세금 내야 되고 두 번째 거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하필 파는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3,100원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내일 사무실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소장님, 혹시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증거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이랬어요. 혹시나 녹취가 돼 있거나 문서로 종이로 적어줬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건 없대.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이야기만 했대. 그럼 소장님 혹시 내일 오시면 나는 죽어도 비과세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3천만 원 물릴 겁니까? 3천만 원 낼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자, 조합은 입주권 거래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2장 적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신고도 2장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거래를 할 때 이게 뭐 할 게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거래는요.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고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등기필정이라 하는데 옛날 분들은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계약이 끝나버리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등기필 정보 나오면 조합 가서 명의로 바꾸러 가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이 사람이 조합원이었는데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명의 바꾸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사항이나 우편물 같은 거 내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꾸러 가야 됩니다. 자, 그걸 하게 되고요. 또 이주비가 나왔다면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주비 대출 은행 가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같이 가가지고 대출도 승계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매도인 쪽으로 건저당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걸 매수인 쪽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또 분양 계약까지 됐다면 몇 동까지 분양 계약까지 됐다면 분양 계약 사무소까지 가가지고 명의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잔금 치고 나면 중개보수 다 받았단 말입니다. 뒤에 거는 사실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로 딱 맞춰가지고 단기간 내에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조합 얼른 갔다가 은행 대출 승계 얼른 해주고 분양 사무소 가서 명의까지 딱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소장님이 이 입주권 계약서에 신고 필증이 2장이 나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아침 일찍 조합 가서 명의 바꾸고 은행 가서 대출 승계하고 분양사무소 갔는데 신고 필증 잘못됐네요가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빠꾸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 처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린 거야. 오전에 11시에 왔는데 거진 끝나는 시간 5시 정도 해서 끝이 나게 됐는데 다시 해오라 하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완전히 이제 열받은 거야. 특히 매도인이 부산에 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영덕 사시는 분이었어요. 열받아가 다시 해오라 하니까 그분이 그냥 차 들고 가버렸어 집에. 그래서 중개사님이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선생님 큰일 났는데 실거래 신고 잘못됐는데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확인했어요. 2장 다시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매도인은 벌써 없어. 그날 못하고요. 이중가 있다가 결국 처리는 하긴 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중개사님이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좀 빨리 와주세요.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 생겼었어요. 그래서 실거래 신고하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비가요. 이사비라는 게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이사비가 보통 100에서 300만 원, 100만 원 나오는데도 2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 이사비는 매도인이 가져가야 될까요? 만약에 200만 원 이사비가 나왔어. 매도인이 가져가야 될까요? 매수인이 가져가야 될까요? 어딜 갔습니까, 이사비?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누군가는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정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소장님들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중에? 잔금 칠 때 이사비가 네 거다 내 거다 200만 원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세라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분양계약하고 난 다음에 분양계약을 넘길 때마다 인지세 보통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 인지세가 생기거든요. 인지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래를요. 부동산 거래를 몇 억짜리 거래하면서요. 잔금 칠 때 이 인지세 15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도인 매수인 이게 매도인 15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중개사님 이야기하는 나오면 매도인은 그 사는 사람이 그 부담해야지 사는 사람이 내라 이러거든요. 매수인은 뭔 소리 합니까? 그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물건 거니까 매도인이 내세요. 이러거든요. 또 안 되면 중개사님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반반씩 내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지금 잔금 치려고 법무사님도 와 있고 몇 억짜리 거래하면서 15만 원 때문에 막 옥신동신 서로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매도인도 안 내고 매수인도 안 내려고 그래. 처음 하는 중개소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그래 합시다. 내 수수료 100만 원 받으면서 그래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지세도 누가 낼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계약 때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도 마찬가지고요. 인지세도 마찬가지고 처음 할 때 누가 낼 건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잔금 칠 때 상당히 시끄러워진다는 거. 예. 이 가만히 보니까 재개발 좀 못하겠어. 자격증 열심히 따놨는데 보니까 중개사고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곳곳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할 거야.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하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한국에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진행되는 데가 너무 많고요. 물론 평택에 많지는 않은데 좀 큰 도시다 싶으면 다 재개발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인구가 급격히 늘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 이런 걸 개발하지 않거든요. 구도심에 다시 아파트를 새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면 이왕 하는 거 똑바로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혹시나 여러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처음에 보면 좀 어려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다는 거는 남들이 잘 못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버리면 내가 거기에 거짓 독점해버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왜냐하면 브리핑하는 능력이 달라요. 이거는 사면 얼마만큼 수익이 납니다를 명확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그거 가서 계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 구역에 혼자서 거진 한 50%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근데 설명하는 게 달라요. 가보면. 다른 데는 그냥 좋습니다. 사세요. 이게 다고요. 거기 가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앞으로 시세가 많이 날 겁니다. 이 정도 브리핑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뭐 평택에는 많지는 않지만 배워놓으시면 여러분 유용하실 거고 또 꼭 뭐 내가 중개하는데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연락이 옵니다. 친인척도 연락이 오고요. 이 구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하시다 보면 좋은 물건도 나옵니다. 예, 나오면 또 여러분들도 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투자자도 되는 겁니다. 중개만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열심히 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뭐 금매 나온 거 하나 사가지고 1년에 1억 벌면 뭐 어쨌든 버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행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중개를 많이 하시는데 주변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싸게 나왔어. 그거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막 중개하려고 막 이렇습니다. 진짜 싼 거 나왔다, 막 사라, 누구야, 막 이래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변보다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야죠. 내가 샀다가 1년 있다가 팔면 되잖아요. 3천만 원 그냥 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건 무조건 나는 중개 소장이기 때문에 중개업만 하게 되면 난 중개업만 해야 됐다. 이런 마인드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개는 중개대로 하시고요. 급하게 나오는 것도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게 일단은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개 보수 요구는 또 진행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게요.